안녕하세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되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실시한다라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일단 내신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맞춰서 어떻게 좀 공부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대 수학과 졸업해서 쭉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학원 일 많이 했고 학생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 한번 쭉 나열을 해봤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교학점제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이거부터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 입시는 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된 거에 팩트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가 막 이렇다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만 가지고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 그래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공교육이 되게 말이 많죠. 그러니까 사교육, 공교육에 좀 갭을 많이 줄이고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엄청 많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디지털 수업을 하겠다, 아니면 교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또는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 되게 내용이 많은데 이 중간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 방안 자료인데 궁금하시면은 오늘 끝나고 설명이 올라갈 때 링크에서 같이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2페이지 정도 돼서 막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한다. 쉽게 말하면 사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단위, 2단위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때는 그냥 1학점, 2학점이라고 이름만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되냐면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더 많이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선택 과목이 생긴 지는 꽤 오래돼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나는 수학을 확통을 하고 싶다, 미적분을 하고 싶다, 기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능이어서 나는 미적분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내신에서 미적만 선택하고 확통과 기하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난 문과 쪽의 학생이라서 미적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확통만 선택을 해서 내신에서도 확통만 공부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들에서도 당연히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1, 2 과목 합치면 다 8개 과목인데 8개에서 내가 희망하는 과목들만 3개 또는 2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문과 쪽을 진로 희망을 한다면 하나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하나하나 배분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특이한 학생이라 과학, 물리 2도 하고 싶고 막 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모든 과목을 다 개설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커리큘럼들이 나오는데 그 커리큘럼에 맞게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이 근처 고교 선택 가이드라는 설명회가 있는데 그 설명회 이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시면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 커리큘럼들이 나와서 이 학교는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다라고 이미 다 정해놓고 2학년 때 배운 과목들을 정해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게 고교학점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라는 얘기는 1학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공통 과목을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1학년에는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학에서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또는 국어도 국어, 그다음에 공통과학 등등.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뜻은 2학년, 3학년에는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학년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2학년, 3학년에는 내가 희망하는 학교 또는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수 기준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성취도가 40% 이상, 그다음에 출석이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된다. 사실 뭐 이 근처 8학군에서 출석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성취도가 40%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시험 보면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취도가 90% 이상이면 A, 그다음에 80% 이상이면 B 이런데 그런 성취도가 40%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시험을 막 0점을 맞아도 졸업을 다 시켜주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시험이 0점이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기초학력이 되는 고등학교 수업인데 졸업을 안 시키거나 유예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 때 모아서 조금 더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졸업은 할 수 있게 당연히 기본은 마련을 해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라는 건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약간 대학교랑 비슷한데요. 192학점이라는 거는 보통 한 과목이 한 3학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듣는 것보다, 지금 고등학생이 듣는 것보다 좀 많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활동들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1학년 땐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땐 희망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시험을 너무 못 보지 않고 출석만 잘하면 졸업을 해줄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가? 발표를 되게 많이 보면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고교학점제니까 당연히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예요. 지금을 보면 1년 전, 2년 전이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점이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쓰면서 고교학점제라는 걸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제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끼인 학년이라서 되게 많이 안타깝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재수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뀔 때는 특히 재수하는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수능 체제 또는 현재 대학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 체제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해오던 거랑 또 다른 방향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좀 바뀌어져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변화에 잘 맞춰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을 많이 보내는 입시도 많이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보면 이렇게 교과 과정이 확확 바뀔 때는 솔직히 누가 공부 잘하냐도 당연히 중요한데 누가 적응을 빨리 하느냐도 엄청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되게 벌써 엄청 오래됐는데 학종이 처음 생겼을 때 다들 적응을 엄청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 시기에는 교과 과정밖에 없었거든요. 교과면 그냥 내신만 잘 받으면 되지 뭐라는 생각이 했다가 학생부 종합을 우리가 하면서 학생을 점수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한다가 되면서부터 누가 더 외부 활동이나 특기 또는 세특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뽑기 시작했어요. 사실 첫 해, 두 번째 해 같은 경우는 그걸 누가 더 잘하냐가 학종의 합격을 되게 많이 갈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종도 실시한 지 되게 오래돼서 누구나 다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그 변화가 적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지금도 되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대학을 가게 되는 2028학년도가 되면 당연히 대학 그때 많이 바뀔 거고 적응을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 되게 더 한 1년, 2년 동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중학교 2학년이고 그 이후 전 학생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근데 사실 말이 단계적으로만 시행을 하는 거지 막 제도가 엄청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용어들만 조금씩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단위, 그래서 수학을 뭐 3단위, 그다음에 과학을 2단위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다면 그냥 말만 학점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린 204단위를 배워야지 졸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치면 3년 동안 2890시간인데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192학점, 2700시간.
그다음에 이제 전면 시행을 되면 요거 시간도 조금 더 줄어서 한 2,500시간 등을 3년 동안에 듣고 나면 졸업이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는 교과에 좀 영향을 조금씩 줄어들고 다른 과목들 또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린 23년에는 이렇게, 24년에는 이렇게 하다가 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라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5 지금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바뀌고 있는 2022 교육과정, 이게 발표 연도 때문에 저렇게 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과목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조금씩 잘 바꾸겠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 선택 그러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서 뭐 수능에서 어떤 걸 우리가 뭐 확통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 미적을 할 거냐, 또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을 하는데 심화 수학을 할 건지 또는 고급 수학을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했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바뀌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확통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있는 선택이 되더라도 좀 더 내신의 영향이 줄어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좀 이런 식으로 각각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사실 되게 특별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확률과 통계를 수학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뭐 기하, 미적분 등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미적분 1, 미적분 2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2가 미적분 1, 그다음에 현재 미적분이 미적분 2라고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빠지거나 하는 단원들만 생기는 거고 이름들만 잘 바꿔서 선택의 여지를 좀 각각 바꿔놨다. 근데 현재에는 일반 선택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대평가,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구별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 발표 사항에 있는 건데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만 발표를 했는데 이번 6월에 발표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이 고등학교에서 다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실 이 근처에 파락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적은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내 어려운 과목을 수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면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좀 수업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나는 정말 뭐 AI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과목이 없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몇몇 학교들을 모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AI 수업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될까라고 보면 현재에도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또는 어떤 특정 학과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라 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미적분 2를 어느 정도 들으면 우리가 가장 좋게 좀 더 봐주겠다. 근데 미적분을 안 듣고 과연 그 학교를 지원이 불가능한가?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서 볼 때는 네가 들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네 라고 조금 더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의 과목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지금은 내가 난 정말 이게 듣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지 않아요 라고 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너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수 있었는데 왜 그것도 안 들었어? 라는 생각을 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또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연계가 높은 과목들은 어느 정도 되게 많이 들어야지 입시에서 괜찮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되게 거부감부터 먼저 들죠. 오프라인에서 먼저 당연히 들어야지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게 수업 집중도나 수업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온라인 수업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있는 세 학교, 네 학교를 모아서 그 중에서 한 군데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 학교에서만 그 수업을 해서 A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B, C, D 학생들이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누가 더 잘 볼까요?
A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것, 누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그 과목이 꼭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정말 많이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학 입시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수능 대입 개편안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안이 있어요. 후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예측이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평가제, 이게 이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 작년 또는 재작년에 고교학점제라고 나오면은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예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대학 입시에 유리하고 불리함이 없어야지 정상이죠.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잘해서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등수가 엄청 낮고, 어떤 과목은 선택을 되게 안 해서 내가 조금만 해도 성적이 되게 잘 나온다. 또는 어떤 과목은 난이도가 높고 어떤 과목은 난이도가 낮다.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등수가 달라지고 내신이 달라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선택해 라고 하지만 사실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과목들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평가 대신에 절대평가를 한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정말 볼 수 있는 학교 내신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래서 논란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할 거다. 또는 되게 수능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만 상대평가를 한다. 또는 1학년 과목들만 상대평가를 할 거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 딱 확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목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9등급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공통 과목의 경우, 아까 공통 과목은 1학년에 누구나 다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 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서 석차 9등급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 근데 우리가 남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서 선택 과목이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폐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상관없이 모든 선택 과목은 우리가 석차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그냥 A, B, C 절대 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등급으로 되면 어떤 일이 좀 일어나느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A가 한 30% 내외가 나와요. 수학 같은 경우 A를 받은 학생이 한 30%.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쉬웠다. 그럼 막 40%, 50%. 그다음에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20%를 등급제로 환산을 하면 4등급이에요. 4등급이 A랑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라는 거는 내가 한 3등급 정도에 맞을 노력을 해도 A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신 1등급인 학생들하고 내신 4등급인 학생들하고 이 절대평가에서는 대학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A를 받는 거랑 B를 받는 거랑은 되게 천지 차이가 나죠. 내가 겨우겨우 A를 진짜 끝을 막 반올림 해가지고 겨우겨우 맞췄어요. 그럼 대학에서 보면 그냥 제일 잘한 학생이에요. A보다 더 높은 등급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B를 맞았다. 그럼 학교에서 보겠죠. 보통 한 20, 30%는 A를 맞는데 얘는 그 안에 못 들어갔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두 번째 등급이라고 절대 도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꼭 절대평가에선 A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내는 거고, 우리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왕창 쉽게 내서 A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많이 한다라고 뒤에서도 나와 있어서 발표를 할 때 최소한 한 25에서 한 30% 비중으로 맞출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등급이니까 한 20% 정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A를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한 20에서 30% 내외로 A를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러면 20에서 30%라는 거는 기존 9등급제에선 4등급이었기 때문에 4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끼리는 변별력이 없겠지만 그걸 못 맞는 학생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인서울 또는 상위권 대학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절대평가 A 맞는 거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이 나는 건 뭐밖에 없겠죠? 9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공통 과목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좀 많이 중요해진다라는 게 지금 발표로 나와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학년 과목은 상대평가를 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유지를 하고 2학년,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를 통해서 A, B, C, D로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발표 나오자마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1학년 과목이 이렇게까지 중요해? 라고 하면서 1학년 땐 지방으로 이사 갔다가 지방으로 가서 되게 쉬운 내신을 되게 성적을 엄청 잘 받겠죠. 1등급 유지하기 쉬울 거예요, 나름.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1등급을 계속 받다가 2학년 때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다시 여기 서울 8학군으로 와야지, 강남 서초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내신이 현재처럼 똑같이 대학에서 중요하게 봤을 때입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다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시로 뽑을 때 내신을 조금 더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만 가지고 이 학생의 고등학교 3년 전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대학이 보면 전 지금만큼의 중요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절대평가랑 다르게 상대평가는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1학년 성적만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건 좀 많이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도 정말 많이 중요하지만 절대평가 A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계속 중요하고,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시의 중요도가 어떤 걸 볼지 정확하게 아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막 되게 섣부르게 1학년 때 내신에 올인해가지고 내가 지방을 가야지라는 건 좀 많이 말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교학점제를 평가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이때 이제 우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때 발표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땡겨서 말이 되게 많아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발표를 하면 저희 학원에서도 가장 빠르게 준비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발표가 나왔는데 수시의 중요도가 지금과 같다. 그러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목숨 걸어도 되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정말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거 해야 되는지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대학 입시도 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보는 2028학년도는 2027년에 보는 수능이에요. 2027년에 보는 수능부터 우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뀌는 게 당연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예시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필수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을 수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건 공통 과목들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필수 과목은 안 보겠다. 지금 현재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수능에서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열심히 고등수학 상하를 되게 하더라도 그게 수능형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기본의 기본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 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걸 잘 배워서 수학 1, 수학 2를 풀려면 당연히 수학 상, 수학 하도 잘했겠거니 라고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필수 과목도 수능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는 일반 과목,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건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각각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필수 과목 플러스 일반 과목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지금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조금 더 시험 범위에서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이 두 번째 방안이 현재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출제하지 않고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들만 가지고 우린 수능을 내겠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선택이 너무 많이 되게 다르죠. 지금도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누가 배우는지 따라서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이 나뉘는데, 이게 정말 막 온라인 수업도 활성화하고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게 나뉠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수능으로 만들고, 수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목별 유불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에서 원점수보다 그 표준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똑같은 과목에 100점이 되더라도 누구는 150점, 누구는 140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목을 내가 함에 따라서 대학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능 1, 수능 2로 나누겠다. 이 수능 두 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잠깐 말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건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능을 두 번 본 연도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 번 보고 나서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방안 중에 하나 후보를 만들다 보니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불가능할 거고, 아마 제일 가능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도 수능에 좀 더 포함시키는 과목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정시와 수시를 유지하면서 수능 똑같이 보는 거고, 시나리오 2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수능에 대한 점수의 절대 그 변별력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할 거고, 다양한 과목을 수능으로 각각 모든 과목을 보게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선택한 학생하고 그다음에 뭐 생물 선택한 학생하고 유불리가 없으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질 거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도 비슷하게 내야 될 거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시로 가는 학생, 정시로 가는 학생의 편차가 되게 들쭉날쭉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먼저 다 뽑고 수시가 떨어진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수시 정시 합쳐서 한 번에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수시는 수시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각각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2028의 대입 방향 발표가 이제 하반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확정되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수능 공부 또는 내신 공부 각각 이어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한 거를 좀 팩트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팩트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 시행한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사실 저 정치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 정권, 전 정권 이 얘기가 아니라 한 전부터 계속 시행해야 되겠다고 계속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이 되게 많았는데 정권이 되게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행하겠다라고 완전 확정해서 발표가 된 거고요.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조금 바뀐 거는 1학년 때는 상대평가로 우리는 결정이 났다. 한 21년 발표 처음 했을 때는 1학년도 절대평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1학년은 최소한의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상대평가로 한다라는 게 확정돼서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로 확정이 되었다. 여기서도 다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상대평가는 변별력이 당연히 높을 거고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다보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수능을 내가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학생들 간에 엄청 어렵다, 엄청 쉽다에 대해서 대학에 차별을 안 두기 위해선 변별력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팩트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할 만한 건 1학년 때 상대평가가 변별력이 높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능 변별력 하락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더 할 만한 건, 물론 발표가 나오고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지금 예상만 해보는 건데 각각 학교별로 조금 다른 식으로 평가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시는 진짜 수능만 가지고 올인해서 뽑고 있는데 이게 뭐 수시가 조금 더 합쳐진다든지 논술이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옛날처럼 본고사나 학력고사처럼 각각 대입고사, 대학별 고사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면접이 되게 높아질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변별력이 낮은 것만 가지고 대학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장 바뀌지 않는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는 대학들 기준에선 우리가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각각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 네 번째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지 좀 더 확정이 됩니다. 아까 23년 이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는 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주고 나서 대학별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건 3년 전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3년 전 예고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딱 되면은 그때 뭐 서울대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발표를 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뽑을 입시에선 이렇게 뽑겠다라고 완전히 네. 그래서 3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하는 경우는 당연히 되게 없으니까 대부분 3년 전에 대학에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올해 말에 발표하는 그 바뀌는 정책은 그게 몇 년 후에 또 바뀌어요? 이게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 2022학년도,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그 전에는 2015였거든요. 이번에 바뀐 게 거의 한 7년 정도마다 바뀐 거였는데, 그 전에는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또 7년의 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나오면 당연히 바뀔 건데, 기본적으로 막 한 3, 4년마다 휙휙 바뀌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도가 나오면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이상은 당연히 유지가 되고 다시 바뀌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까지는 무조건 거의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변별력 하락을 통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뽑을지는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늦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대학 가이드라인을 잡고 공부하면 너무나 좋겠으나 지금 딱 걸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조금 빡세기는 하다. 근데 그걸 잘 보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미리미리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상대평가를 하는 변별력이 높은 건 딱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이 중요해집니다. 공통과목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수학 1과 수학 2 미적분을 진도 뺀다고 수학 상하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수업을 오래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입학 테스트도 되게 많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입학 테스트에 저희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정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학 1, 수학 2, 뭐 미적분, 수학 상, 수학 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좀 자신 있는 과목으로 보고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머님들 하시는 말이 우리 아이는 지금 수투까지 했는데 어떤 걸로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투 자신 있어 하나요? 라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그러면 수학 상은 자신 있어 하나요? 그러면 그건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요. 사실 자신 있는 과목이 되게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도 빼는 건 정말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상하는 정말 기본이에요. 수학 상하라는 건 수학을 풀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을 해야지 중학교 때 식이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수학 상하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래프 등을 그릴 수 있어야지 수원 수투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돼요. 그럼 기본이 안 갖춰져 있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학 1, 2를 하는 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 뺀다고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진도 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소홀하지 않으면 충분히 진도 빼도 되지만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은 3학년 2학기 때는 수학 상하 심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곧 올 한 10월, 11월, 늦어도 한 12월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예비고1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켜요. 수학 상하 심화도 되게 당연히 하고요. 그때부터 각 고등학교 기출들도 엄청 풀고, 보통 빠른 학생들 경우는 한 10월부터 풀기 시작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지원하기 전에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들을 다 풀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나는 왠지 이 학교가 갖고 싶었는데 이 학교 수학 시험 스타일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고 상문고들이 서술형 문제가 되게 많아요. 나는 문제 푸는 건 좋았는데 서술형 유독 못 쓰는 학생들도 있죠. 나 이건 되게 잘 맞지 않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서울고나 상문고 같은 경우보다도 세학원은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한 단계 또 어렵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렵네. 그럼 나는 세하고 희망을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네 라는 동기부여도 같이 삼을 수 있어서 한 10월, 11월부터는 학교 기출들도 풀고 수학 상하 심화를 계속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마지막 진도 뺄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꼭 학원에서 수학 상하 심화를 병행하면서 하는 걸 항상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는 심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웠어야 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2학년 때, 1학년 때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많이 힘들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정말 늦어서 지금 3학년 1학기인데 수학 상하 기본까지밖에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수학 1을 보는 것보다 수학 상하 심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수학 1을 무조건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수학 상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 무조건 내가 대학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건 정말 최소한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권장은 우리가 수학 1, 2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러면 끝내놨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1, 수학 2까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3학년 1학기 때 끝내놓고 3학년 2학기 때 수학 상하 심화를 하고, 그러기 위해선 2학년, 1학년 때 미리미리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도가 좀 늦어서 1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해도 여기까지 달성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것까지 맞춰놓고 쭈루룩 하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학 1, 수학 2까지 기본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수학 상하 심화를 3학년 2학기 때 한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 되게 간단하게 그냥 수학상 기본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서 플러스 유형서를 2번 정도는 당연히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진도 나갈 때 개념서 플러스 유형서로 한 번씩 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끝나고 나면 복습해서 유형서 정도만 한 번만 더 보고, 그래서 2번씩은 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쭉 쌓여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심화라고 하는 걸 정말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심화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생각이 제가 어머님들하고 충돌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심화와 제가 생각하는 심화와 이 뜻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하는 심화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A급에서도 중학교 수준에서 A급에서도 마지막 A스텝에서 정말 어려운 한두 문제,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A급에서 A스텝에서 좀 풀만한 A스텝 문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화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 해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중등 과정에서는. 그 이유는 중등 과정에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중등 과정, 제가 생각하는 중등 과정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고등 과정 수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함에 가까워요. 그럼 고등 수학을 당연히 잘하는 이유는 대학을 좀 더 잘 가기 위해서에 가까운데, 그 대전제를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당연히 없어요. 그럼 중등 심화를 한다고 고등 수학을 잘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중학교 수학은 내가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딱 기본만 잘 완성이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심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건 고등 수학부터예요. 근데 중학교 심화를 그러면 하긴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이렇게 진도를 막 달리다 보면 머리가 크는 속도보다 진도 속도가 넘어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진도 속도가 넘어가면 아이한테 얼마나 열심히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머리가 아직 덜 컸기 때문인데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 동안 노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이왕이면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중등심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통 생각하는 건 한 2년에서 3년 이상 선행이 넘어가면서부터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을 할 때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되게 어려워도 열심히 했다. 수학 할 때 한 번 또 걸림돌이 되게 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시켜보고 막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잠깐 심화로 잠깐 돌아왔다가 한 3개월만 했다가 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중등 심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고등 심화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권장입니다. 권장. 당연히 최상위권들은 이때 똑같이 할 거고 미적분까지 끝내놓는 게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이 각각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정도를 맞는 걸 그래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처 뭐 세화고,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 등등의 1등급들을 보면 되도록 여기까지 하고 가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이거를 해야지만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가르쳤던 세하고 학생 중에서 미적분을 저랑 2학년 때 처음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1등급 계속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고 가야지 1등급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하고 가야지 좀 더 수월한 경우는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상위권을 좀 어느 정도 노려야 된다면 미적분 기본까지는 좀 보고 가는 게 확실히 좋겠다. 다음에 심화가 그러면 수원, 수투의 심화도 당연히 하면 좋죠. 근데 심화의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그 위가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심화에서도 가장 뭐 블랙 레벨 정도 되는 심화에서 거기도 1스텝, 2스텝, 3스텝이 있는데 1, 2스텝은 사실 심화까지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어려운 건데 3스텝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킬러 문제를 내가 대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내신에서 정말 어려운 마지막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대비해서를 한다? 그건 정말 되게 의미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학 상심화를 하는 이유는 수학 1, 수학 2를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인데 수학 1과 수학 2 심화를 즉 킬러 문제를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한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 갈지도 모르는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키기는 하고요. 다음에 고등학교별로 약간 내신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요. 세어고에서 좀 잘 내는 문제집 참고 유형, 서울고에서 좀 더 잘 내는 유형, 반포고에서 잘 내는 유형들이 당연히 다르니까 내가 어느 학교 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것만 한다는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하고 싶다면 그냥 공통적으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푸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 다음에 심화를 우리가 하나만 꼭 해야 된다면 수학 상하 심화하는 걸 무조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성취도가 낮은 선행은 의미가 없으니까 적어도 한 70% 이상의 성취도를 만들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수학 상이 끝났다고 그러면 끝났네? 수학하 하자. 절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보는 것처럼 수학 상이 끝나면 전범위 테스트를 그 학생을 풀려요. 풀렸는데 70점이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한 65 정도 나왔다. 그러면 투트랙으로 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수학상 복습도 하고 진도도 한번 나가볼까? 근데 한 50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수학하는 좀 제껴두고 다시 수학상을 복습부터 하자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만약에 풀었는데 한 30점이 나왔다.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취도를 꼭꼭 빈 구멍이 없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진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 1, 수학 2 진도 뺀다고 수학 상하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패한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 계속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진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근처에 또는 잘 아시는 고등학교 어머님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고등학교 시험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수학 상하부터는 정말 어려우니까 꼭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이 시기에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특히 지금 여름방학이라고 진도만 너무 주구장창 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수학 상하 한 번 더 챙겨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을 때 수학 1과 수학 2의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면 좋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바뀌게 될 고교 학점제에서 1학년에서의 변별력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등학교 가서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를 기반해서 하는 대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딱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칠 거고 한번 그냥 마지막 한 번 더 그냥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응원하고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 칭찬받는 것 때문이거든요. 엄마한테 잘했다 한 번 이야기 듣고 학원에서 너 숙제 되게 열심히 했구나 칭찬 한 번 들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하나 잘 맞추는 것도 기쁘긴 한데 그것보단 다른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숙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시험 점수가 조금 낮다고 막 집에 가서 혼나고 학원에서 혼나고 하면 공부할 생각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원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 당연히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밖에 없을 거니까 되게 열심히 잘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